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짓기로 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목표대로 완성할지는 좀 봐야 할 듯 싶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환경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지 선정, 보상 계획, 여러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정부가 AI 대전환에 맞춰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확정했던 계획안대로입니다.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이 어렵고 기후위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정책과 똑같이 가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는 2035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5, 6개월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대 초반 건설 허가를 받아 준공 목표를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60% 이상이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앞선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전 건설 반대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수용성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 등을 함께 물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환경단체들은 내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퇴진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38년 준공 목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하면서 에너지가 절실한 산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1년 가까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그만큼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환경단체 출신 장관이 원전 건설을 얼마나 제대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구심 여전합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를 짓겠다는 계획은 정권이 바뀐 뒤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건데요? 다시 신규 원전 건설로 돌아선 정부는 첫 절차인 부지 공모를 다음 달 재개합니다. 대형 원전 2기의 후보지로는 경북 울진과 영덕, SMR 후보지로는 경주와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는데 최종 부지 확정은 일러도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체된 셈입니다. 앞으로 공론화 등을 거치며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가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2차 정기본을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이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안해 추가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계속 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가 그냥 2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원전 5기분 정도의 전기가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념과 실용 사이에서 방황하다 뒤늦게 선택한 원전 유턴. 속도전을 위한 절차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새 4차례나 SNS에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올리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고 못 박으며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요. 실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유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주말 사이 2천만 원 내려갔습니다. 문의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5월 9일 종료가 되는 건지 5월 9일까지 계약분인 건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은 잠잠합니다. 동의는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겠죠. 갭이라서 못 팔고. 다중 규제로 퇴로를 막아놓고 세금 폭탄만 퍼붓는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월세를 낀 매물은 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중간에 내보내려고 1,000만 원이 넘는 이사비를 주거나 임차인들 내보내려고 이사 비용 소비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돈을 막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 많이 줘야 500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은 이제 기본이 된 거죠. 아예 공실로 두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뻔히 보이니까 공실로 두고 살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서울은 이미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증여를 마친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로 나올 추가 매물은 극히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집을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소유자들의 반응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버티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린 겁니다.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까지 공개 경고하는 배경은 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란 지적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등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루에 4차례 SNS에 올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건 6.3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유예 종료 시점이 선거 한 달 전인 5월 9일인 만큼 집값 안정 여부가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의견을 두는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 때와 닮았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현실화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와 전망을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첫 시작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후 존폐를 반복을 해왔죠. 이명박 정부 때 유예됐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폐지.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되살렸고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유예됐습니다. 진보 정권 때 도입되거나 부활했고 보수 정권 때 폐지하거나 유예된 겁니다. 각 정권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40% 가까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땐 62% 넘게 폭등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 땐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낼 때 거래량이 감소해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고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48% 넘게 급감했습니다. 양도세를 중하게 세금을 매기는 건 집을 팔라는 건데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네, 증여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2018년 30만 건을 넘겼고 중과세율을 높인 2021년엔 38만 5천 건으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면 중과 유예가 시작된 윤석열 정부 들어 증여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해 유예가 이어진 2025년 19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양도세 중과를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또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집값 잡겠다며 세금으로 압박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양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토지 동결이라고 효과를 낳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는 점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집 팔아 주식 살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고리를 끊어낼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대여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려던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울지 논의하려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고 윤리위원회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렵게 단식하며 이뤄냈던 단합 기류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대여 투쟁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식 검은 돈 정치를 과감히 배격하고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되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지방선거는 필패라고 하자 일부 원외위원장들은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명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또 포함시켜요. 오늘 닷새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자리에서 당 내용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윤리위 결정대로 제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 다양하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공고했는데 윤리위는 당직자 신분 등을 가중처벌 사유로 들어 징계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돼 사실상 제명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윤어게인으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키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는 29일쯤 최고위에 복귀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평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다가 현지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 전 총리 유해가 내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장례는 내일부터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는데 전례를 찾기 힘든 예우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정치권의 애도는 이어졌는데요. 고유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제주 현장 최고위를 취소하고 국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동 묵념. 회의장 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는 문구를 걸었고 참석자들은 검은색 옷과 넥타이에 추모 리본을 달았습니다. 고인의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과 강한 리더십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습니다. 전략통이자 기획형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지신 이해찬 고문님께서는 국민의힘은 제야에서 시작해 국정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란 논평을 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오늘 밤 베트남을 출발해 내일 아침 인천공항으로 운구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단순 사회장이 아닌 기관 사회장은 최근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여권 입장에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가 맡고 시민사회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대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한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은 고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 동안 당무와 행사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려던 의원총회도 연기돼 반발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당내에서는 정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내 상황은 고승영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으로 정하며 필수 당무를 제외한 다른 일정은 모두 연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 역시 미뤄졌습니다. 애도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각 당의 당무도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예정되었던 정책의원 총회에 한해서 미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던 정청래 대표로서는 시간을 번 셈인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청와대의 교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운운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자꾸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파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 팔기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우리가 왜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위해 구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불쾌감을 내비치며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 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에 이어 조국 혁신당도 흡수 통합을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봉합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국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 상태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첫 출판 기념회를 국회에서 열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최고 권력층의 최측근이면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의 정치 기소를 탓하면서 법원 판단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김용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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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8월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거 제한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사실상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용이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검찰들의 조작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며 출판 기념회도 열 계획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기념회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측근 인사의 초청인데 안 간다고 하긴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과 민주당이 정치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 한다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반성 대신 마이크를 잡으며 사법 절차와 법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부산시대를 강조하는 현수막을 100곳에 걸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잠행을 이어가던 전 의원이 경찰 수사가 진척이 없자 부산시장 출마 채비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녹취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죠. 이런 가운데 김경시 의원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김경시 의원 관계자 PC에 들어있는 125개 녹취 중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앞둔 지난 2023년 6월 말 김시 의원과 당시 민주당 관계자 김모 씨 간 통화도 있습니다. 김 씨가 최고위원 2명을 잡아야 한다며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하고 있냐고 묻자 김시 의원은 되기만 한다면 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시 의원이 또 다른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녹취를 확보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녹취에 등장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아직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건이 이첩될 당시 의원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가 없었고 구체적인 혐의도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김 시 의원 관련해 우리에게 연락 온 적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라고 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우리 증시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사이 코스닥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IT 거품이 꺼지면서 폭락했던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상승 이유를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전국 이후 4년 만입니다. 1시간 만인 오전 10시쯤엔 매수 주문이 잠정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기관이 2조 6천억 원 넘는 폭풍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은 7% 넘게 급등한 1064.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등 코스닥 3대 핵심 축이 동시에 폭발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위원들이 이 대통령을 만나 코스닥 3천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3,000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리고 억눌렸었던 코스닥이 좀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25원 내린 1,44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이 무역 적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 결과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가 50만 원 할 때만 해도 금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셨죠? 이제는 10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금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정부를 향한 우려 때문입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 거래소. 집에 보관해두던 금부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이겠죠.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팔아서 이제 생활하려고 나이가 있으니까. 단돈 몇천 원이라도 금을 싸게 사려고 지방에서 원정 매매를 온 투자자도 있습니다. 세고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늘 안 사는데 멀리 사는데 한번 들려봤어요. 여기가 제일 싼 거니까. 제가 직접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늘 기준으로 106만 원이 넘었는데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오늘 오전 사상 처음 온스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72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4,000달러 선을 뚫은 지 고작 석 달 만입니다. 폭등의 원인은 트럼프 리스크. 미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 지정학적 위기감마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하고의 교역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달러 대신에 무언가 대안을 찾게 될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골드만삭스는 금값이 올해 말까지 5,400달러까지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전국 곳곳이 건조한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수락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암사 대웅전을 포함해 건물 3개가 타버렸고 축구장 면적의 2배가 넘는 산림도 사라졌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새빨간 불길이 번져가고 뿌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오늘 새벽 2시 27분쯤 서울 수락산 중턱에 있는 수암사 대웅전에서 불이 난 뒤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다 뛰어나왔어 2시 반에. 나오니까 대웅전은 불타고 있고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저 뒤를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헬기 9대와 차량 73대, 인력 250명을 투입해 9시간 30분 만인 낮 12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법당에 있던 불상은 불에 타 앞으로 넘어졌고 사찰 마당에 있던 소나무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절에 있던 스님 한 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화재로 수암사 전강 4개 가운데 3개가 모두 탔습니다. 수암사는 신라 징평왕 때인 621년에 처음 세워진 뒤 병자호란 때 소실돼 1962년 중건된 사찰입니다. 어제부터 내려진 건조주의보로 불길이 번지면서 축구장 2.4배 크기의 산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울산 태화강 억새밭을 잿더미로 만든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불을 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울산 태화강변. 멀리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는가 싶더니 30초도 안 돼 시뻘건 불길로 바뀝니다. 잠시 뒤 억새밭 여기저기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자 방화로 추정한 경찰은 당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추적해 범행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 6곳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낸 뒤에는 화재 진압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는 그 진술이고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대답을 하는. 남성의 방화로 축구장 5개 면적 3만 5천 제곱미터의 억새 군락지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가 울산에서 자랑거리기도 한데 이래버리니까 황망하죠. 갑자기 이래 되니까. 태화강 일대는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심지에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들어와서 이제 깃들어 사는데 얘네들이 이제 서식 공간이 사라짐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울산시는 봄에 억새가 자라나는지 지켜본 뒤 추가 파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불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성이 골목 한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로 다가가더니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잠시 뒤 담배꽁초를 쓰레기 쪽으로 던지고 자리를 뜹니다. 남성이 떠난 지 약 10분 뒤 담배꽁초가 떨어진 자리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더니 갈수록 커져갑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았지만 불이 난 주택가 담벼락은 까맣게 그을렸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금지한다는 안내판도 생겼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담배에서 난 불로 차량 18대가 불타는 등 최근 10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 20만 건 중 30%가 담배꽁초 때문이었습니다.
불꽃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면서 타는 훈수 상태가 지속되다가 약 10분 정도 지나면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실수로 불을 냈어도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3층 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서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출발합니다. CCTV 화면에서 금세 사라지는데 건물 밖 1층에서 거꾸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사고차는 경산길 난간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리다 건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가 날아가지고 저 벽을 뚫고 차가 봤죠? 1.5 가라진 거 막 나갔다요. 승용차가 떨어진 1층에는 상가들이 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에 유명한 고깃집인데 거기는 영업을 안 했어요. 다행히. 만약에 했다면 거기 손님이 드시고 계시다고. 30대 남성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1시간 전부터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주차장 CCTV에 포착됐지만 본인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잤거든요.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경찰은 남성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규모와 무려 10,000배나 차이 납니다. 또 경찰은 로저스 임시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쿠팡은 중국인 전 직원이 저장한 고객 정보가 3,000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3,000 accounts were stored. We know that about 2,700 apartment access codes, apartment building access codes were stored by the threat actor, and then they were all then deleted. 하지만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출 자료는 계정 기준으로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중국인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했지만 경찰은 클라우드 서버 등에 유출된 정보 전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축소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가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사유가 확실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설특검은 엄성환 전 쿠팡 풀페이먼트 서비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엄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로선 아이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아침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럴 때 1시간만 더 있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이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10시 출근제가 도입되면서 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우려는 없을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워킹맘 이은수 씨. 덕분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데 부담이 덜합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아플 때도 많거든요. 아침에 병원 들렸다가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거나 아이를 데려와 일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피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또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좀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유연 근무제에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겨 주는 건데 도입 기업엔 근로자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주 동의가 필수입니다. 특히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공백이라든지 운영 부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또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계란값이 설 명절을 앞두고도 여전히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산 계란 수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얀 계란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금이 간 건 없는지 오염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살모넬라 검사와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농약 검사 15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미국에서 수입된 계란은 검역과 검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5,900원대 마트 등에서 판매됩니다. 정부가 2년 만에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들여오기로 한 건 가뜩이나 올라있던 계란값이 조류 독감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30개 들이 계란 한 판 평균 소매 가격은 7,200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20%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계란이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입한 물량은 하루 계란 소비량의 5%에도 못 미쳐 실제 계란값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 반응도 변수입니다. 외국산 이걸 써봤는데 조금 질이 좀 뭐라 그럴까 고소한 맛이 덜한 것 같더라고. 조류 독감이 크게 번졌던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억 8천 개를 수입했지만 품질 등 문제로 소비자 외면을 받아 2천만 개 넘게 폐기됐습니다. 높은 물류비도 부담입니다. 거리가 꽤 되지만 배로는 당연히 못 오고요. 항공으로 항상 와야 되거든요. 물류비가 늘어나면은 생산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정부는 계란값 추이를 봐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나서 종합편성 채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를 다루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했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진 건지 의문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지적을 하는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종합편성 채널의 편성 비율과 패널 구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과도한 시사 프로그램 편성이 종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 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치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시켜서 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지적을 하며 방미통회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재승인권을 무기로 언론 자유의 핵심인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법 4조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TV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편들은 균형 편성이란 재승인 심사 기준에 따라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30% 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청와대 홍보수석의 노골적인 위협, 다수 여당의 입법 폭주가 맞물린 위험한 언론 탄압 3박자의 질주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친여 유튜브의 문제는 보이지 않느냐며 권력이 불편해하는 보도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청와대에서 오고 있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연대 등 일부 언론단체들도 편성과 패널을 바꾸라는 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대북 방어에 한국 책임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공개된 가운데 설계자로 알려진 콜비 미 국방차관이 방한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우리 외교,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역할을 또다시 강조했는데 북핵과 관련한 미국 역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건지 최원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콜비 차관이 안규백 국방장관과 인사를 나눕니다. 콜비 차관은 우리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모범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나 미국의 새 국방전략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국방전략에서 미국의 방위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We must be clear-eyed about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and buildup and the growing activities of its military in this region and increasingly beyond. 다만 콜비 차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나 북한의 핵 공격에 따른 해구산 전략 등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봉쇄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후순위로 설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비핵화 원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악의 눈 폭풍에 미국 곳곳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정전과 항공편 결항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속출했습니다. 미 정부는 2억 3천만 명이 이번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제설차가 잇따라 지나가고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록적 폭설에 도로는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Snow, I think it's like obnoxious because there's too much and we can't get out of the house unless we have to shovel. 미국 전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에 뉴욕주를 포함한 최소 17개 주에 3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학교와 관공서 대부분 문을 닫았고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It could take days to restore power, and we know behind the storm there's more cold air that can make that life-threatening situation unfold. 주말 새 항공편 17,000편 이상 취소됐는데 코로나 확산 초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Eerie, scary. I mean, it's weird to be like this here. Abandoned. 연방재난관리청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혹한도 경고했는데 뉴욕주는 영하 45도를 기록했고 미 전역에선 최소 11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국은 34개 주 2억 3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eople can do across this country is to please stay off the roads. 눈폭풍은 현지 시간 26일 아침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지만 극심한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민당국의 총에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또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불의를 참지 말라며 독려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민당국 요원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남성이 막아섭니다. 요원들은 남성을 제압하더니 최소 10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미네소타주에서 30대 미국인 남성이 요원의 총에 숨지면서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I did see what happens. And as a United States military veteran, the man Alex was not resisting. 한 달 새 이민당국의 총에 2명이 숨진 미네소타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We've seen this from every angle. It's staggering. Someone who is a veteran administration nurse was executed by the government he was serving as well.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며 불의에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도 잔혹행위를 멈추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Horrific moment in our countr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ttacking civilians in our own cities. 하지만 이민당국은 숨진 남성을 용의자로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남성의 총기 소지를 탓했습니다. 연방 요원은 총격 사건을 조사하려는 현지 경찰의 현장 진입까지 저지해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 정부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썰매 종목 선수들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100kg 유지를 위해 매일 야식을 먹는 봅슬레이 팀, 그리고 하반신 마비를 딛고 빛나는 도전에 나선 정승기 선수를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힘찬 기압과 함께 썰매를 밀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2인승 170kg짜리 썰매를 움직이더니 이내 올라타 쏜살같이 얼음 위를 빠져나갑니다. 봅슬레이 간판 김진수 팀은 2달 전 올림픽 경기가 예정된 코르티나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자신감은 많은 편입니다. 준비한 걸 이제 가서 보여주면 된다. 약간. 크리스마스도 반납한 강행군. 체중을 늘려야 유리하기 때문에 잘 먹는 것도 훈련입니다. 72kg 정도였는데 지금 102kg 정도 나가고요. 찌우기 위해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웨이트도 양을 많이 늘려. 거북선을 헬멧에 그려넣은 스켈레톤 간판 정승기는 인간 승리의 상징입니다. 2년 전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까지 오는 바람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2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다친 부상이라서 좀 더 뼈아프게 다가왔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활에 성공. 지난달 릴레한메르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타트가 장점이었지만 이젠 노련한 주행으로 금메달까지 넘봅니다. 허리 수술 이후에 조금 스타트가 약점이 되고 주행을 강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컸어가지고 포디움에 서겠다는 인간 탄환들의 각오가 우렁찹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정자들이 두려워한 건 창과 칼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입이 더 위험했습니다. 將幾千年嚟先聖先賢嘅經書一把火焚燒。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은 옛것으로 지금을 비판하지 말라며 책을 불태웠습니다. 유생들은 묻어버렸죠. 이른바 분서갱류입니다. 말이 막히자 이상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권력자가 사슴을 말이라 해도 진실을 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진나라, 고작 16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공자님도 경고했습니다. 왕이 비판하는 말을 싫어하면 나라가 제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가 사라지고 고요해진다고 나라가 평안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뒤를 이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종편의 편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제도적 법적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방송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놓고 시청자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돼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재승인권을 가진 정부가 무엇이 공익이고 공정한지 객관적인지 판단하는 게 옳은 건지요. Our national security does not consist only of the battlefield. Our national security consists in preserving our democracy. 1971년 베트남전 비밀 문서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자 닉슨 행정부는 대법원에 보도를 막아달라고 제소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국가안보는 전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언론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있다며 물리쳤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기도 합니다. 미국 좌파의 상징으로 불린 노엄 촘스키는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만 흡족하게 해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하다고 입을 막는 순간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국가의 미래는 숨막힐 수 있습니다. 권력이 말을 장악하려다간 말이 사슴이 되고 사슴이 말이 될지 모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라를 건전하게 합니다. 1월 2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쉿쉿쉿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고요.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밤사이 호남 지역에 1에서 3cm, 제주 산지에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추위 속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영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청주와 대전 영하 5도로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